안녕하세요. 여러분은 열리지라는 나무에 대해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예전에 아내와 함께 등산에 간 적이 있는데 그곳에 두 나무가 뒤엉켜 하나의 나무가 되어 있는 걸 본 적이 있어요. 아내가 그 나무를 열리지라고 하더군요. 처음 보는 나무 모습에 마냥 신기하게만 봤었는데 아내가 그 나무처럼 우리도 한 몸으로 오래오래 같이 살자는 말을 했었어요. 꼭 같이 하자고 했는데 그 말을 했던 사람은 약속을 지키지 않고 먼저 저 세상으로 떠났습니다. 많이 그립습니다. 보고 싶다고 찾아갈 수 있는 곳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그리움에 사무친 제 마음을 이곳에서 풀고 싶어 사연을 적어봅니다. 우리 부부의 이야기 시작해 볼게요. 아내와는 20대 어린 나이에 술자리에서 만났어요. 친구 생일에 다 같이 모여 한잔했는데 그때 동숙한 사람이지요. 친구 A는 여자친구였는데 청순하고 조신한 모습에 제가 첫눈에 반해버렸어요. 그래서 그때 이후 졸졸 따라다니면서 사귀자고 했죠. 그때 아내는 저에게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당시 제가 좀 양아치처럼 행세하고 다녔거든요. 젊은 연기에 그게 멋있어 보여서 껄렁하게 하고 다니니 어느 여자가 저에게 호감이 생기겠습니까? 그런 것도 모르고 이렇게 멋있는 남자에게 왜 안 반하는지 이상하다는 생각이었죠. 저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아내를 쫓아다녔어요. 정말 귀찮을 정도로 따라다녔더니 마지못해 만나주더군요. 착한 마음에 매정하게 거절하지 못해서 여지를 준 것이 못난 저와 결혼으로까지 이어지게 된 겁니다. 그때 아내가 끝까지 저를 외면했다면 어쩌면 더 행복하게 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요. 지난 세월 워낙 못난 남편이었기에 더욱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는 연애를 하게 되었고 2년 정도 사귀었을 때 슬슬 지겨워졌어요. 제가 좋다고 따라다녀 놓고 마음이 식었다며 딴 여자를 만나고 질이 안 좋은 친구들이랑 도박도 하고 술에 쩔어지내며 여자친구의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오빠, 오늘도 여기 있는 거야? 이제 집에 가자. 빌린 돈도 아직 다 못 갚았는데 또 이러면 어떡해. 시끄러워. 네가 뭔데 이래? 네가 내 마누라냐? 뭐야, 너 게임 할 거야 말 거야? 해. 할 거야. 좀 저리 가. 너 때문에 아무것도 안 돼 진짜. 오빠, 제발 나랑 같이 가자, 어? 저리 안 가? 좋은 말로 할 때서 꺼져라. 오빠. 담배 연기 자욱하고 남자들만 수두룩한 도박장에 여자친구는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술에 취하고 도박에 미쳐서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을 무서워하면서도 저를 데려가라는 의지 하나로 그 더러운 곳에 자기 발로 들어와 저를 챙겼어요. 잃은 돈 때문에 눈이 돌아간 저는 그런 여자친구의 모습을 보지 못하고 거슬리게 하는 게 마냥 짜증만 났었어요. 그래서 그 마음을 고마워하지 않고 저리 가라고 윽박만 질렀죠. 상처 입은 마음에 그 큰 눈에서 눈물이 흘렀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오히려 찡찡거리는 모습에 짜증만 났고요. 꿈쩍도 않는 저를 포기하고 빈손으로 도박장에 나서는 아내의 뒷모습이 눈에 들어왔지만 그저 후련하기만 했어요. 그 일이 있고 며칠 동안 여자친구에게서 연락이 없었어요. 제 전화를 받지도 않고 그때는 따로 연락하며 만나는 여자도 있었기에 이참에 헤어지면 되겠다 그런 못난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돈도 없고 겉멋만 들은 저에게 여자들이 오래 붙어있을 리 만무했어요. 곧 다 떨어져 나가고 저 혼자 남았을 때 여자친구가 생각이 났습니다. 염치 없게도 다시 찾아갔어요. 혼자 남겨주고 보고 자꾸만 여자친구 생각이 났고 왠지 이 여자 놓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주위의 지인들도 놓치면 안 된다고 그러고 그래서 비겁하게 다시 찾아갔어요. 연락을 받지 않으니 퇴근하는 시간에 길목에서 기다리다 마주쳤어요. 저를 보고는 안색이 바뀌더니 곧장 피해가더군요. 잠깐만 얘기 좀 하자. 오빠랑 할 얘기 없는데요. 미안하, 내가 잘못했어. 이제 네 말 잘 들을게. 우리 다시 만나자. 다시 만나자는 말을 나한테 하고 싶어요? 사람이 어쩜 염치도 없이. 나도 알아. 내가 잘못한 거. 한참 부족한 거 아는데 나한테는 너밖에 없어. 미안하. 사람 마음 가지고 장난치지 마요. 말은 싫다고 하면서 가던 길에 멈추고 눈물을 보이는 여자친구를 바로 안아줬어요. 너무 미안하고 이렇게라도 내 말을 들어줘서 고맙고
이번에 이 사람 놓치면 나는 끝장이라 생각까지 들었어요.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여자친구의 눈물이 그날 제 가슴 깊숙이 박혔고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음 먹었어요. 다시는 이 여자 눈에 눈물 안 흘리게 하겠다고요. 정신을 차린 저는 그때부터 미친 듯이 돈을 벌었어요. 동네 양아치한테 일감을 주는 사람은 그닥 많지 않았지만 얼음집에서 얼음을 팔기도 하고 중국집에 배달도 하면서 돈을 버는 일은 닥친 대로 했어요. 다들 변한 저를 보며 어리둥절했고 갑자기 개과천선했다며 죽을 때가 됐냐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때 그렇게 열심히 돈을 벌었던 이유는 여자친구와 결혼이 하고 싶어요. 먹여 살린 능력이 있다는 걸 여자친구 집에 보여주고 당당히 결혼하겠다는 허락을 받고 싶었어요. 젊은 놈이 눈에 불을 켜고 돈을 버니 정말 벌리더라고요. 도박 때문에 빚진 게 있어서 버는 걸 다 모을 수는 없었지만 1년이 지나서 얼추 방 한 칸 얻을 돈이 되었고 저는 여자친구에게 결혼하자고 했습니다. 솔직히 잘난 남자들 발톱에 때만큼도 안 되는 벌이였지만 그 여자와 꼭 결혼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무대뽀로 밀어붙였고 결국 우리는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연애를 꽤 오래 했지만 결혼을 했을 때 정말 행복했어요. 내 가족이 생겼다는 거, 내가 책임질 사람이 생겼다는 게 저에게 큰 의미였거든요. 어렸을 때 부모님이 헤어지시고 할머니 집에서 자란 저는 어딜 가나 천덕꾸러기였고 반기는 사람이 없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조차 저를 맡아 키우는 걸 버거워하셨고 귀찮아하셨으니까요. 어린 시절 저에게 집은 그저 잠자고 밥 먹는 곳,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지만 결혼을 하고 나서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집은 저에게 있어서 포근하고 다정한 곳이며 언제든 제가 쉴 수 있는 안식처 같은 곳이었어요. 그래서 가정을 잘 지키고 싶은 마음이 컸어요. 결혼을 하면서 아내는 직장을 그만뒀어요. 당시에는 결혼하면 직장을 그만두는 게 관례였기에 더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었죠. 저도 닥치는 대로 일을 했지만 일당 받는 일을 오래 할 수는 없어서 다른 수를 내야겠다 싶었어요. 뭘 하면 좋을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 아내가 과일 트럭을 같이 해보자고 하더군요. 과일 장사? 장사 아무나 하나 그거 힘들어. 세상에 안 힘든 일이 어딨어요. 이렇게 돈 벌어서 언제 집 사고 애 키워. 장사를 해야 큰 돈 벌 수 있대.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우리가 할 수 있을까? 당신이나 나나 이렇게 젊은데 무슨 걱정이야. 우리 둘이 하면 다 잘 될 거예요. 그걸로 아내와 저는 과일 트럭을 장만해 장사를 시작했어요. 차를 살 돈도 여유치 않아서 덜덜거리던 낡은 트럭을 구해서 다녔고 하루 24시간 잠자는 시간 외에는 목이 좋은 곳을 물색해 다니며 장사를 했어요. 처음에는 남는 게 별로 없었어요. 처음 해보는 일이니 셈도 느렸고 과일이란 게 생물이라 보관이 오래되지 않았거든요. 잠시만 파는 게 늦으면 상품 가치가 떨어져 원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떨이를 해야 했어요. 그러니 남는 게 뭐 그리 많았겠어요. 몇 달 동안 생활비도 안 나오는 걸 보며 포기를 해야 하나 싶었지만 아내가 말렸어요. 겨우 몇 달하고는 포기하냐면서요. 벌이가 시원찮아 저는 때려치우고 싶은데 아내는 그러지 말라고 했어요. 분명 제대로 하면 돈이 될 거라면서요. 아내의 말에 별 수 없이 마음을 돌려 과일 장사를 계속했는데 사계절을 보내고 나니 얼추 장사하는 요령을 알 것 같았어요. 그때부터 돈이 되기 시작했어요. 아내 말대로 과일 장사는 우리 부부에게 큰 기회가 되어줬어요. 트럭에서 장사를 하다가 몇 년 뒤엔 작은 상가를 하나 얻게 되었고 그곳에서 집도 사고 자식들 공부도 시키고 남들처럼 살 수 있게 됐어요. 365일 쉬는 날 하루 없이 명절날조차도 가게 문을 열며 장사를 꾸준히 했고 몸이 아픈 날에도 약을 먹어가며 참아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 가게의 단골도 늘고 동네에서 제일 유명한 과일 가게가 됐습니다. 그때는 돈통에 돈이 돌아가는 것도 모르고 일을 했어요. 그 정도로 바빴고요. 장사하느라 자식 둘 크는 것도 모르고 그렇게 살았어요. 아이들이 태어나자 장모님께 부탁을 드려서 맡겨놓고 과일 가게를 지켰어요. 애 낳은 지 한 달도 안 돼서 다시 일하러 나오는 아내를 보며 얼마나 미안하던지. 혼자 가게 일을 하니 매출이 떨어지는 건 당연했어요. 그걸 못 견디하던 아내는 핏덩이를 떼놓고 가게로 나왔고요. 돌아보면 정말 악착같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없는 집에 씹어서
능력도 없는 저한테 코가 끼어서 평생 고생만 했어요. 아내는 인건비를 제일 많이 아까워했어요. 직원을 써서 일을 시켜보면 본인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그래서 다시 손을 보고 정리를 했어요. 그러니 직원을 쓰나마나 상황이 되니 결국 자신이 다 하더군요. 새벽 시장부터 마감까지 하루 종일 가게를 지키고 있으면 힘이 들 텐데도 절대로 먼저 집에 들어가는 일이 없었어요. 그렇게 열심히 매일을 살았고 아이들이 다 자랄 때쯤 저희는 제법 큰 청과상을 운영하게 되었어요. 청과상도 아내가 하자고 해서 했는데 과일만 팔아서는 더 이상 안 되겠다며 그동안 벌었던 거 다 투자해서 청과상사를 하게 됐어요. 전 재산을 다 털어서 시작했기에 솔직히 저는 많이 불안했어요. 이미 동네에 큰 청과상이 있었거든요. 우리보다 훨씬 빨리 자리 잡은 곳이라 너무 늦은 건 아닌가 걱정이 됐는데 아내에게 미래를 내다보는 해안이 있는 건지 장사가 생각보다 잘 됐고 이미 있던 청과상보다 손님이 더 많아지기 시작하더니 결국 그 상사는 문을 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가게가 동네에서 유일한 청과상이 되었고 그때부터 월급 점장을 두고 저희는 일선에서 물러나게 됐어요. 당신이 점장 두져갈 줄은 몰랐어. 남의 손에 일 맡기는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그런 결심을 했어? 우리도 이제 나이 들어서 몸 힘들잖아요. 당신도 허리 아파서 일하는 거 무리고. 아이, 몸 아픈 거야 하루 이틀 일인가? 그래도 할 건 해야 한다고 해놓고. 그땐 그때고요. 이젠 이만큼 해놨으니 시험이 해도 될 것 같아서 그래요. 그래 잘 생각했어. 이제 우리도 남들처럼 돈 쓰며 살자. 너무 일만 하면서 살았어 당신. 그래요. 우리도 이제 누리면서 살아요. 어쩐 일인지 돈 쓰자는 말에도 그러자고 놀러 가자는 말에도 그러자는 게 이상했어요. 절대로 허투루 돈 쓰는 사람이 아닌데 농담 삼아 하는 말에 다 들어주는 거죠. 뭔가 평소랑 다르다는 느낌은 들었지만 그저 이 사람도 나이를 먹어가나 보다 그렇게 여겼어요. 나한테 털어놓지 못하는 이야기가 있다는 걸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요. 아내가 저에게 숨긴 비밀을 알게 된 건 일을 쉬게 된 지 보름 후였어요. 한 번도 단 둘이서 여행을 간 적이 없었는데 처음으로 기분 전환 삼아 산을 찾았어요. 산길을 둘러 산책로가 깔려있는 곳이었는데 높지 않아서 걷기가 좋은 곳이었죠. 그곳에서 아내와 함께 열리진 나무를 보았어요. 종이 다른 두 나무가 얽혀있는 건 희귀하다고 안내문에 적혀 있었는데 그 나무를 보며 아내가 말을 했죠. 여보, 정말 신기하죠? 그러게 희한하네. 나무가 서로 어깨동무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얼마나 서로를 위하면 두 나무가 저리 한 몸이 되어 있을까요? 아무도 떼어놓을 수 없도록 꽉 붙들고 있는 게 사람 같구만 그래. 우리도 저 나무처럼 끝까지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당연하지. 나는 이제 당신 없으면 못 살아. 당신도 그렇지 않아? 네, 그럼요. 저는 열리지 나무가 그저 신기해서 쳐다봤지만 아내는 왠지 슬픈 눈빛으로 그 나무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눈빛이 너무 슬퍼 보여서 이상하게 느껴지긴 했지만 갱년기 때문에 그러나 싶어 그냥 넘겼어요. 산길 끝까지 갔다가 장거리로 온 탓에 그 근처에 숙박을 하기로 하고 숙소에 들어가 쉬는데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사람이 영 이상하더군요. 피곤해서 그렇다고는 하지만 안색이 너무 안 좋았어요. 그 밤에 집으로 돌아가야 하나 고민하고 있는데 아내가 갑자기 복통을 일으켰어요. 여보, 왜 그래? 미연아. 나 너무 아파. 아파, 여보. 어디가? 배가 아파? 여보, 나 좀 살려줘, 여보. 병원에 가자. 일어날 수 있겠어? 정신 잃지 말고, 여보. 병원 가자. 얼마나 아픈지 순식간에 이마에 식은땀이 흘렀고 배를 움켜쥔 아내는 움직이지 못했어요. 제가 데리고 병원에 갈 상황이 안 될 것 같아 119를 불러 급히 인근의 병원으로 갔습니다. 응급실로 들어가 진료를 받는 동안 통증이 줄어들지 않아 곁에서 맘 졸이며 지켜봤어요. 행여나 어찌 될까봐 자리를 비우지도 않고 아내 곁을 꼭 지키고 있었죠. 아내를 진료한 의사는 저에게 큰 병원으로 가야 될 것 같다고 말했고 왜 아픈지 모르는 저는 답답하기만 했어요. 환자가 아픈데 의사가 치료를 못하냐며 소리를 지르고 있자니 아내가 말을 했어요. 여보, 나 암이야.
뭐? 나 암에 걸렸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자구간 말기래. 뭐라고? 아내가 하는 말을 바로 알아들 수가 없었어요. 암이라니. 그것도 자궁암 말기라니. 내 아내가 왜, 멀쩡한데 왜 암이라고 하는 건지 믿을 수가 없었어요. 장난치지 마. 무슨 암에 걸렸다고 이러는 거야. 저번에 병원에 갔을 때 검사 다 했어. 그걸 왜 이제 얘기해? 그럼 바로 수술을 해야 했잖아. 수술이 안 돼. 왜 수술이 안 돼? 말이 되는 소리를 해. 전이가 다 됐대. 여보, 나 죽는데 여보. 의사가 나 죽는댔어. 아내는 울음을 터뜨렸고 저는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내 아내가 왜? 이렇게 착하게 살아온 내 아내가 왜 암에 걸린 거냐고 소리를 질렀어요. 병원 관계자들이 난동부리는 저를 붙잡고 의자에 앉혔지만 도저히 진정할 수가 없었어요. 겨우 숨을 고르며 저는 아내를 데리고 곧장 큰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아내의 말을 믿을 수도 없었고 검사 결과도 인정할 수가 없었어요. 밤을 새워 큰 병원으로 가서 아내를 다시 검사했습니다. 제발 아내가 알고 있는 병명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기를 바라고 또 바랬어요. 그런데 검사 결과는 제 소원과는 다르게 말을 하더군요. 자궁암 4기입니다. 현재 대장으로 전이가 된 상황이고 폐축에도 종양이 보이는 것 같아서 추가로 검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내 아내가 진짜 자궁암이라는 거예요? 네. 예후가 좋지 않습니다. 수술은요. 수술하면 나을 수 있죠. 전이가 되지 않았다면 희망할 수도 있었을 텐데 지금 현재 상황에선 확답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뭐라고? 네가 그러고도 의사야? 의사면 병을 고쳐야지. 그런 말이 어딨어? 보호자분 진정하시고 내가 진정하게 생겼어? 어? 보호자분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건 또 오란 말이야. 아내는 암에 걸렸고 너무 늦게 발견해 손을 쓸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동안 몸이 안 좋다는 말을 여러 번 했고 그때마다 병원에 가라고 했지만 하루하루 일에 치여 살다가 보니 병원을 멀리하게 됐어요. 자꾸 시기를 놓치는 아내를 보며 저러면 안 되는데 생각을 했지만 저도 바쁘게 하루를 살다 보니 끝까지 챙기지 못했고요. 대수롭지 않게 넘겼던 그 순간이 결국엔 우리 부부에게 큰 화가 되어서 돌아오게 되었어요. 길어봤자 1년이라는 의사의 말, 그것도 최대한 길게 본 거고 6개월도 못 살 수 있다는 말에 저는 억장이 무너졌어요. 받아들이기에 너무나 버거운 현실 앞에서 어쩔 줄은 모르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하지만 그런 저와 달리 아내는 담담하기만 했어요. 받아들이지 못하고 괴로워하는 저와 반대로 아내는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앞날을 준비할 뿐이었어요. 이왕 이렇게 된 거 누구 탓을 하겠어. 내 몸 돌보지 못한 내 탓이지. 현수야, 민수야, 엄마가 이렇게 먼저 가게 돼서 정말 미안하다. 엄마, 그런 말씀 마세요. 우리는 끝까지 엄마 병 고칠 거야. 그래 엄마, 아직 끝난 거 아니야. 내가 무슨 수를 써서든 엄마 병 고칠게요. 이렇게 엄마 보낼 수 없어요. 울긴 왜 울어. 사람은 어차피 다 죽어. 엄마가 좀 빨리 갈 뿐이지. 그래도 너희들이 이렇게 다 자란 모습 보고 가서 엄마는 너무 감사해. 엄마가 일한다고 너희들 많이 못 돌봐줬지. 늘 미안해하고 있었어. 아니야. 엄마 우리한테 해준 게 정말 많아. 형편 어려서 힘들게 공부하는 애들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는 엄마 아빠 덕분에 너무 편하게 공부했어. 우리가 더 고마워요. 그렇게 생각해줘서 고맙다. 우리 현수 민수 장가 가는 거 봐줘야 하는데 미안해서 어쩌나? 엄마 다 큰 아들들이 아내 앞에서 울음을 쏟아내는 모습이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사는 게 뭔지, 자식 고생 안 시키고 남들처럼 해주고 싶어서 그렇게 아득바득 살았는데 이제 해줄만 해지니까 곁을 떠나야 하는 상황이 되다니
박복해도 이렇게 박복할 수가 없었어요. 아내는 수술이 싫다고 했지만 그렇다고 손 놓고 기다릴 수만은 없었습니다. 뭐라도 해야 했기에 아내를 설득해 수술을 강행했어요. 제발 조금이라도 희망이 있길 바라는 마음으로 수술을 했지만 뒤따라온 항암 치료에 아내가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독한 약 때문에 머리카락도 다 빠지고 먹는 것도 제대로 소화시킬 수가 없었어요. 토하는 게 일상인 병원 생활에서 저는 한시도 아내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지난 세월 내 수족이 되어서 집안을 일으킨 것처럼 이제는 제가 아내의 수족이 되어줄 차례였어요. 여보, 자? 아니, 일어났어. 왜, 필요한 거 있어? 나 꿈을 꿨는데 우리 아버지가 나왔어. 장인어른? 나 어릴 때 아버지가 집 나가셔서 그 뒤로 쭉 엄마하고만 살았거든. 엄마랑 사이가 안 좋아서 그렇게 된 것 같은데 나한테는 참 좋은 아버지셨어. 그랬어. 당신이 장인 얘기하는 거 처음 듣는 것 같아. 여보, 나 아버지가 보고 싶다. 장인어른이 보고 싶어? 죽기 전에 아버지 얼굴 한번 봤으면 소원이 없겠어. 알았어. 내가 장인 찾아줄게. 내가 꼭 찾아줄게. 이미 돌아가셨으면 어떡하지? 아닐 거야. 찾을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나만 믿어. 그리고 당신 건강해야 해. 그래야 내가 장인 모시고 왔을 때 볼 거 아니야. 알았어. 나 건강해질게. 장인어른에 대한 얘기는 처음 듣는 거였어요. 연애할 때부터 아버지는 안 계신다고 했기에 그러려니 했는데 어릴 때 헤어졌다는 건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매일 통증의 고통 속에서 힘들어하는 사람이 아버지 얘기라며 미소를 지킬래 꼭 소원을 들어줘야겠다는 결심이 들었어요. 그리고 보고 싶은 아버지 얼굴을 보면 다시 힘이 나서 병에 호전될지도 모르는 일이니까요. 학교 선생님을 하는 아들이 휴직을 하고 엄마를 돌보기로 했어요. 아들에게 아내를 맡기고 저는 장인을 찾아 나섰죠. 어디에 있는지 행방도 모른 채 초본에 있는 주소만 가지고 무작정 찾아 나섰어요. 아내는 돌아가셨을지도 모른다고 했지만 예감에 살아계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희망을 놓지 않고 찾아다녔습니다. 찾기 시작했을 때는 한두 달이면 성과가 있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연락이 끊어진 지 너무 오래된 터라 찾아가는 것마다 번번이 실패를 했죠. 백방으로 수소문하고 다녔지만 쉽지가 않았어요. 딸의 병 때문에 몸져 놓으신 장모님께 여쭤보는 것도 여의치 않아서 아주 적은 정보로 찾아다니니 더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았고요. 시간이 아무리 걸리더라도 찾을 수만 있다면 포기할 생각이 없었는데 문제는 아내의 병세였어요. 아내가 기다려주기만 한다면 무슨 수를 썼었든 찾겠는데 안타깝게도 병이 점점 깊어지고 있었어요. 병원에서 더 이상 찾아가 보이지 않자 아내는 집으로 가고 싶다고 했고 집에 옮긴 이후엔 위독하다는 아들의 전화가 몇 번이나 걸려왔어요. 아빠, 이제 집에 오셔야 해요. 엄마 상태가 안 좋으셔. 어떤데 그래? 의식도 없으시고 식사도 못 하시고 엄마 곧 죽을 것 같아.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야. 네 엄마 그렇게 무정한 사람 아니다. 아빠 기다려 줄 거야. 그러니까 너도 걱정하지 말고 엄마 잘 모시고 있어. 아빠 그냥 집에 오시면 안 돼요? 이대로 엄마 가시면 어떡해요. 그래 알았다. 지금 가는 것만 확인하고 집에 가마. 그러니까 엄마 잘 보고 있어. 알겠지? 네. 몸 조심하세요. 어냐? 이번엔 진짜로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가면 늘 허탕이었어요. 애써 찾아간 곳에서 못 찾을 때는 실망감도 있었지만 아내를 생각하면 주저하고 있을 수가 없었죠. 아내가 위독하다는 아들의 전화만 여러 번. 이번에는 진짜 집으로 돌아가야 할 것 같은 생각에 마지막으로 찾은 곳에서 기적적으로 장인어른을 찾을 수가 있었어요. 저기 어르신, 혹시 조남이 박민자 환자 맞으십니까? 내가 박민환인데 누구시오? 드디어 만났네요, 장인어른. 뭐? 장인어른? 박미연이라는 딸 있으시죠? 제 처입니다. 미연, 우리 미연이 얘긴가? 네, 맞습니다.
우리 미연이가 날 찾아 이 애비를. 네, 아주 많이 보고 싶어 합니다. 그래, 그랬구나. 장인어른은 딸이 찾는다는 말에 눈물을 글썽이며 아내의 이름을 몇 번이나 되뇌이셨어요. 장인은 여든이 훨씬 넘은 나이에도 꼿꼿하셨고 정정한 모습을 보며 일찍 병이 든 아내가 제 탓이 확실한 것 같아 마음이 더욱 무거워지더군요. 내가 고생을 많이 시켜서 병이 난 게 맞는 듯 했어요. 천근만근 무거워지는 마음을 추스리며 장인에게 서둘러 본론을 얘기했어요. 아내에게 시간이 많지 않기에 한시가 바빴으니까요. 장인어른, 저와 함께 아내를 보러 가주십시오. 우리 미연이가 아직도 예비를 잊지 않고 있어준 건 고마우나 내가 무슨 낯으로 그일 봐. 장인어른, 그러지 마시고. 나는 나설 수가 없어. 무슨 낯으로 그일 보겠나. 장인어른, 시간이 없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저는 아내의 병에 대해 장인께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말도 해드렸더니 장인은 털썩 주저앉아 울음을 쏟아내기 시작하셨어요. 애비 없이 크면서 얼마나 고생이 많았겠냐며 저처럼 본인 때문에 아내가 아프다면서 자책을 하셨어요. 그 울음소리가 너무나 애처로 저도 눈물이 왈칵 쏟아졌고 저도 장인을 붙들고 눈물을 쏟아냈어요. 괴로운 마음이야 장인도 저도 같은 마음이었어요. 하지만 오래 지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조금이라도 빨리 장인을 모시고 아내에게 가야 했어요. 장인은 딸이 아프다는 말에 서둘러 나설 채비를 하셨고 우리는 그렇게 아내를 보러 차를 몰았습니다. 급하게 집으로 돌아서니 아들이 반갑게 맞았어요. 처음으로 외할아버지를 보고 공손하게 인사를 드리는 아들들을 보는 장인의 눈빛이 촉촉히 젖어들었고 이윽고 누워있는 딸을 보고 장인은 무너져 내렸어요. 미연아, 아버지? 내가 왔어. 너를 보러 내가 왔다. 아버지, 오랜만인데 이런 모습이란 죄송해요. 아니다, 아니야. 네가 미안할 건 아무것도 없다. 다 이 못난 애비 때문이지. 아버지, 많이 늙으셨네요. 그랬지? 너무 변했지? 그래도 우리 아버지, 여전히 미남이시네. 미안하다, 미안하. 이 애비가 죽일 놈이야? 부녀는 서로의 손을 꼭 쥐고 울음을 터뜨렸어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터진 울음에 저도 아들들도 눈시울이 붉어졌죠. 아내는 힘겹게 숨을 몰아쉬면서도 보고 싶었던 아버지와 한마디라도 더 나누려고 애를 쓰고 있었어요. 그런 딸의 모습을 보며 장인은 자식 앞세우는 주인이라며 통곡을 했고요. 둘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어찌나 찢어지던지 저도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었어요. 저는 통증을 참으며 웃고 있는 아내의 얼굴을 봤어요. 최근에는 의식이 없는 날이 많았다는데 그날은 희한하게도 정신이 또렷한 아내가 너무나 예뻐 보였습니다. 그리고 갖은 고생에도 장인을 모시고 온 게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좋아하는데 못 찾았으면 어쩔 뻔했는지. 그리고 내가 약속을 지킬 수 있게 기다려준 아내에게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극적인 재회 이후 장인은 매일 저희 집에 오셨어요. 같이 지내자고 말씀드렸지만 저희 볼 낯이 없다시며 근처에 방을 구하셨고 매일 오다시피 하시며 딸의 간호를 자처하셨습니다. 연세 드신 노인이 병건호가 쉽지 않으신데도 그리하셨어요. 그 와중에 장모님과는 마주치기 힘들다고 하시면서 장모님 오시는 날은 피해서 그리오셨어요. 아내는 부모님을 모두 만나게 돼서 너무 행복하다고 했어요. 덕분인지 한동안 통증도 덜하고 혈색도 좋아지는 것 같았고요. 차도가 있는 것 같아서 희망이 생겼어요. 하지만 그 희망이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아내의 잠자리를 챙겨주고 그 곁에 고된 몸을 이었어요. 이미 잠이 들었는지 새근새근 자는 아내의 얼굴을 보고 저도 눈을 감았죠.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쌕쌕거리는 소리에 깜짝 놀라 불을 켜니 이미 아내의 숨이 넘어가고 있었어요. 여보, 미연아! 정신 차려, 미연아! 여보, 이제 마지막인가 봐. 아니야, 그런 말 하지 마. 현수야,
매수야! 당신이 내 남편이라서 너무 행복했어. 미연아! 고마워. 아내는 고맙다는 말의 끝으로 숨을 거두었습니다. 숨이 멎은 아내 곁에 저는 멍하니 앉아 있었고 곧 방으로 뛰어들어온 아이들이 엄마를 불러대며 울었어요. 첫째는 혹시나 모를 위급 상황을 대비해 배우던 심폐소생술을 했지만 아내의 숨은 돌아오지 않았고 둘째는 엄마의 손을 잡고 울기만 했어요. 그 모든 상황을 보고 있는데도 제 귀에선 멍하니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눈물조차 나지 않았어요. 내 눈앞에서 아내가 숨을 거두는 걸 봤습니다. 숨이 넘어가는 걸 보는데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마지막 숨결이라도 붙잡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여전히 아내의 손에는 온기가 그대로인데 마치 자고 있는 것처럼 눈을 감고 있을 뿐인데 아무리 불러도 아내는 대답을 하지 않았어요. 아내가 제 곁을 떠나고 말았어요. 아내의 장례를 치르는 3일 동안 어떻게 보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그저 멍하게 아내의 영정사진만을 쳐다보며 있었던 것 같아요. 다행히 아들들이 손님 맞이를 다해줘서 무사히 장례를 치르고 납골당의 아내를 모셨는데 실감이 나질 않았습니다. 시장이라도 갔다가 금방이라도 현관으로 들어설 것 같고 가게에 갔다가 정산이 제대로 안 됐다고 저에게 잔소리할 것 같았어요. 하루에도 수십 번에 되는 잔소리가 그립고 아내가 끓여주는 김치찌개가 너무나 먹고 싶었어요. 하지만 원하는 것 어느 하나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었어요. 아내가 없으니까요. 내 곁에 항상 있어주던 아내가 없으니까요. 뒤늦게 몰아치는 후폭풍 속에 저는 속절없이 무너지기만 했어요. 아내의 흔적이 가득한 집안에서 꿈쩍도 하지 않고 죽은 듯이 지냈죠. 아무것도 하기 싫었어요. 먹는 것도 자는 것도 저에게 의미가 없었고 밤이든 낮이든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런 저 때문에 아들들만 애가 탔죠. 혹시나 저도 아내를 따라 세상을 뜰까봐 아주 호들갑을 떨며 둘이서 저를 돌봤어요. 마음 같아선 따라가고 싶었지만 죽는 게 생각만큼 쉽지가 않더라고요. 사는 것도 힘들었지만 죽는 건 더 힘들었어요. 별 수 없이 저는 다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일군 처과상을 받았어요. 아내 없이 돈도 재물도 더 이상 저에게 의미가 없었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 자식들 장가갈 집 한 채씩은 다 준비해뒀기에 미련 없이 정리해버렸어요. 그리고 다시 칩거 생활이 시작되었죠. 계절이 가는 것도 모르고 시간이 흘러 아내의 첫 번째 기제사가 돌아왔어요. 저는 여전히 제자리에 있는데 시간은 잘도 흘러가더라고요. 홀로 서기를 하지 못하고 평소엔 멍하게 동태눈으로 돌아다니다가 그날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제사 음식을 할 장도 보고 제기도 사고 병풍도 사고 아내 영정사진도 깨끗한 액자에 담아 준비를 했어요. 깔끔한 정장도 하나 사입고 오랜만에 볼 아내를 위해 때 빼고 광도냈죠. 장모님은 이른 아침부터 오셔서 딸의 제사상에 올릴 음식을 준비하신다고 바쁘셨어요. 아내가 죽고 난 뒤 저 때문에 세상 빨리 떴다고 원망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저를 보기 싫어하셨고요. 1년 내내 한 번도 저를 찾지 않으셨는데 딸 제사 날에는 얼굴을 비추셨어요. 박복한 인생에 딸년 제사 음식을 지선으로 차린다며 울음 섞인 목소리로 신세한탄을 하시는데 말씀 한마디 한마디 끝에 온통 울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나 있는 자식 새끼 아프게 죽었으니 그 속이 얼마나 쓰리실까. 제 속도 이러한데 어미인 장모님은 더 하시면 더했지 덜 하신 않으실 거잖아요. 저 또한 죄인된 마음으로 묵묵히 장모님 하시는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장모님의 욕이 끊이진 않고 흘렀지만 한편으로 오랜만에 아내 얘기가 여기저기 들리니 저는 좋기만 했어요. 그리고 그날 밤에 제사밥 먹으러 아내가 올 거란 걸 아니까 기분도 좋았고요. 제사를 지낼 시간이 다 되어 한상 가득 음식이 차려졌어요. 아들들도 일찍이 들어와 제사상 차리는 걸 도왔고 엄마의 첫 제사에 멀끔하게 옷도 챙겨 입었고요. 분주하게 오가는 모습을 보며
거실 한켠에 앉아 아내의 영정사진을 보고 있는데 누군가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났어요. 김서방, 누가 올 사람 있나? 아니요, 누구지? 아버지, 왜 초인종 안 누르고 비밀번호 바로 눌러요? 도둑인 거 아니에요? 초인종을 누르는 게 아니라 비번을 누르는 소리가 나니 다들 깜짝 놀라서 현관문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집 비번을 누를 사람은 가족밖에 없는데 그 가족은 집안에 다 있었으니 어리둥절할 뿐이었죠. 문득 떠오르는 사람이 있었지만 저는 잠자코 기다렸어요. 이윽고 비번이 풀리면서 문이 열리고 집안에 들어온 사람은 다름 아닌 장인어른이었죠. 이게 누구야? 귀신이야, 사람이야? 이 인간이 여기 왜 나타나? 김서방, 이게 어찌 된 일인가? 아버님 오셨어요. 아버님? 둘이 만난 적이 있어? 오랜만일세, 김서방. 뜬금없이 나타난 장인어른을 보고 장모님을 기함을 하셨고 저는 반갑게 인사를 했어요. 장인어른을 아는 체 하는 저를 보고 장모님의 얼굴이 심하게 일그러지셨죠. 장인어른은 장모님을 마주하고 멋쩍은 듯 현관 앞에서 더 이상 집 안으로 들어오지도 못하고 서 계셨고 아이들은 외할아버지를 맞으며 인사를 하고 있었어요. 장모님은 그 모든 광경을 보고 너무 놀라서 황당해 하셨어요. 현수, 민수도 인간 안면이 있는 거냐? 도대체 우리 애들한테 무슨 짓을 하고 다닌 거야? 김서방 이건 아니지. 나한테 자네가 이러면 안 되지. 어머님 진정하세요. 내가 진정하게 생겼나? 저 인간이 어떤 인간인데 저 자식 버리고 지 살기만 찾은 인간이야. 그런데 감히 여길 찾아와 무슨 낯짝으로 나가. 당장 나가. 어머님 진정하세요. 제가 다 말씀드릴게요. 무슨 말? 집사람이 장인어른을 찾았어요. 뭐? 미연이가? 네. 그래서 제가 장인어른을 모시고 왔습니다. 애들 엄마가 마지막 소원이라고 했어요. 우리 미연이가 그런 말을. 세상에. 장모님은 아내가 아버지를 보고 싶어 했다는 말에 바닥에 주저앉으셨어요. 그리고 가슴이 치며 울기 시작하셨어요. 아이고, 우리 불쌍한 미연이 애비한테 버림받고 그게 얼마나 가슴에 사무쳤으면. 죽기 전에 지 애비를 보고 싶다고 해. 미연 엄마. 나 부르지도 말어, 끔찍한 인간아. 네가 그렇게 집 나가고 나랑 미연이랑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알아? 세상에 지 새끼 버리고 가는 애리가 어디 있어. 나하고 미연이가 어떻게 살다 신경도 안 썼잖아. 지밖에 모르는 인간, 이기적인 인간아. 그때는 내가 너무 어렸어. 그것도 변명이라고 해? 장모님은 지난날이 생각나시는지 악에 받쳐 소리를 지르셨어요. 그 모습을 가만히 보시던 장인어른은 갑자기 장모님 앞에 무릎을 꿇고 사죄하셨어요. 미안해요. 내가 100번 사죄해도 모자라지. 마음이 안 풀리겠지만 지난날 내 행동 정말 미안합니다. 미안하다고 말만 하면 다냐고. 내 억울한 인생 그 한해 누가 다 풀어줘. 어? 정말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 장인어른은 통곡하는 장모님 곁에서 계속 미안하다는 말만 되풀이하셨어요. 백발의 노인이 무릎까지 꿇고 아내에게 용서를 구하고 있었어요. 장모님은 그쪽으로 눈길도 돌리지 않고 흐느껴 오시기만 했고요. 그럼에도 장인은 끊임없이 사과를 하셨어요. 결국 손이 풀리진 않았지만 마지못해 장모님은 사과를 받아주셨고 장인어른은 고맙다고 했습니다. 상황이 진정이 되고 드디어 아내의 첫 제사가 조용히 치러졌어요. 아들들도 한 명씩 엄마에게 출잔을 올렸고 저도 보고 싶은 아내에게 잔을 올렸어요. 부디 그곳에서 아픔 없이 행복하길, 지난 고통들 모두 잊고 행복하게만 지내길 그리 빌었어요. 그날 첫 제사를 지내며 아내가 기분 좋게 다녀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맛있게 제사밥을 먹고 간 것 같아 마음이 편안했는데 그날 꿈에서도 웃는 아내가 나왔거든요. 아픈 모습 하나도 없이 20살 그때의 예쁜 모습으로 다녀간 아내. 고통도 슬픔도 없는 곳에서 행복하게 지내고 있을 거라는 걸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 뒤 아내의 제삿날마다 장인어른과 장모님이 오셨어요. 1년에 한 번씩 꼭 오셔서 서로의 안부도 묻고 그리운 딸 생각도 하며 시간을 함께 보내셨어요. 첫 만남에 그리도 화를 내시던 장모님은 같이 늙어가는 옛 남편을 부드럽게 바라봐 주셨고 그날만큼은 서로의 살아온 인생 얘기를 하며 동무처럼 지내셨어요. 그렇게 매년 힘든 걸음을 해주시던 장인어른은 몇 년 뒤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장모님은 아직도 딸의 제삿날에 저희 집에 찾아오십니다. 이제는 연세가 많아서 다니시는 게 힘들어 하세요. 기운이 되실 때까지는 오시겠다고 하셨지만 그것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내를 보낸 지 10년이 넘어가는 지금 아들들은 장가를 가고 자식도 낳고 가정을 꾸려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아내와 함께 마련해둔 집에서 각자의 가정을 꾸려 열심히 살고 있죠. 아내의 제삿날이면 두 며느리가 집으로 와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하고 손주들이 아내의 제사상에 절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으면 뿌듯해져요. 아내와 내가 일군 가정에서 또 가정이 만들어지고 자손이 태어나는 모습에 흐뭇할 뿐입니다. 저는 아직도 아내와 살던 집에서 홀로 지내며 아내를 그리워하고 있어요. 이제는 슬픔보다는 아련한 그리움으로 남아 추억을 벗삼아 살고 있죠. 누군가는 아직 살 날이 많은데 세장가 가라는 말도 해요. 그럴 생각이 전혀 없다고 하면 저더러 한심하다는 말도 하더군요. 죽은 와이프를 아직도 끼고 산다고요. 저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더 한심하게 느껴져요. 평생 곁에 있는 사람을 소중히 할 줄 모르고 살 테니까요. 진정으로 아낀다면 그런 말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남은 평생 먼저 간 아내만을 그리워하며 살 겁니다. 몸은 비록 멀어졌지만 마음만은 열리진 나무처럼 여전히 하나니까요. 우리는 끝까지 하나입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부디 곁에 계신 분과 행복하시길 빕니다.